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뜨거운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뭐 화산은 거의 터지고 빙하는 녹기 직전이죠. 그 추미애 윤석열 파장 두 사람 마음속 비밀은 뭘까? 이것을 각기 역할을 맡아서 우리가 아주 네. 생생하게 오늘 한번 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뉴스 빙하가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요? 예, 제가 말입니까? 예, 뉴스 화산 윤석열 검찰총장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진짜 나온 것처럼 해주세요. 제가 추미애 장관인가요? 네. 자, 우선 화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이게 발음도 제대로 안 되네. 오늘 신경을 말씀해 주세요. 정말 영화 1987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지. 범민도 많이 들었고요. 예. 적절한 메신저를 누가 좀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참 뭐 안 됐습니다. 좀 배제도 되시고. 자, 뉴스 빙하 겸 추미애 장관 오늘 신경은 적절한 메신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예. 감찰 조사관도 보냈고요. 네.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네. 거취를 정리하지 않고 네. 저를 자꾸 괴롭게 해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는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네. 마음이 아프고요. 좀 제발 좀 이제는 상황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검찰 개혁을 제가 꼭 완수하고 네. 이 정치적 야망을 접었지만 모르겠네요. 네. 예. 검찰 개혁이 아니라 중상모략입니다. 그렇습니까?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뭐만 얘기를 하면 중상모략이라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선택적으로 반항을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러다가 이거 방송 다 이거 뭐 엎어지겠네 이거. 저 여기 잠깐 진정하시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막 그냥 막 상대방을 향해 질러댈 게 아니라 좀 논리적으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윤석열 총장님. 네. 예. 당신 마음에 진짜 그 맥락을 얘기해 주세요. 지르지만 말고 뭐가 진짜입니까? 비밀이 뭐예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네. 패널은 MC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지. 그거야 네, 그렇지. 조금 예. 점잖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직무 배제는 예.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앞으로 제가 이것을 네. 소송을 준비를 하고 네.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모든 절차를 밟아서 이 부당성을 입증을 하겠습니다. 참 아니 그거는 좋은데 그래서 당할 만하니까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네. 유죄 추정주의적 발상이다. 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검찰청의 집무실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참 안타깝네요, 그죠? 자, 여기서 준비된 그 인서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왜 피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출발을 했다고 하니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전체 일을 합시다. 의원의 의결로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야당만 공적인 이런 자리에 사적으로 연락해서 오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유, 그냥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시니까 국회의원들까지 또 싸움이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확전되고 있습니다. 확진이 아니라 확전입니다. 자, 뉴스 빙하 겸 추미애 장관, 당신 마음의 맥락은요? 검찰총장이 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오라고 했다고 바로 또 오겠다는 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네,
국회가 법사위가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예.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네. 이 국회에 출석을 해야지. 예, 뭐 야당 국회의원들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네. 국민들이 야당 대권 후보, 야당 대선 후보 1등으로 여론조사를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일체 말도 하지 않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정치를 하겠다는 네. 취지로 얘기를 해놓고 주워 담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끝내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예. 저는 정치적 야망을 접어뒀습니다. 아니 제가 어. 법사위 문을 열고 벌컥 들어가서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혹시나 여야 합의로 출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출발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제가 예. 들어갔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국민에게 봉사를 한다고 했지 정치를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예. 문 열고 들어오면 국회 경위한테 끌려 나갑니다.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게 무섭습니다. 야당에서 오라고 한다고 바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네. 물어보고 나서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럼 지휘 감독을 해서 오라고 할 때 그때 오는 겁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냉큼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려고 출발한 겁니다. 자, 조금 이 문제는 거기까지로 어차피 안 갔으니까 그래서 국회 법사위가 산회가 됐어요. 출석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은 이거하고 자꾸 싸우지 마시고. 오라는 분들은 무엇이며 오란다고 오는 사람은 뭡니까? 아이,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김민하 평론가와 친밀하진 않지만 예. 굉장한 법민을 했습니다. 아이, 도대체 통제가 안 되네, 통제가. 저기 말이에요. 아까 말씀 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끝낼 때가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끝내요?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예.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예. 그리고 또 검찰개혁에 저항을 하면서 응. 얼마나 많은 잡음을 만들어냈습니까? 예. 검찰들이 수사 권한도 가지고 있고 응. 기소할 권한도 가지고 있으면서 응. 그러한 권한에 대해서 지키고 앉아 있는데 응. 검찰이 무슨 잘못을 하면 응. 칼을 대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자기들이 조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사를 시키면 똑바로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잘 해보려고 하면 법 기술을 부려서 다 피해 나가고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이제는 거취를 정리하고 저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정치적 야망은 접어뒀습니다. 저는. 아, 거취를 정리하고 이 말의 핵심이 있네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죠, 윤석열 총장. 아니 제가 지금까지 네. 검찰 수사권 축소, 공수처 이런 거에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 검찰들도 검찰 개혁에 협조할 건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다고 과거에는 해놓고 저한테 안 이러셨지 않습니까? 한다고 아니. 해놓고 저는 원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다고 해놓고 특활비 50억을 쌈짓돈처럼 나눠주고 검찰들이 무슨 뭐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검찰에 전관 변호사들하고 짜고 예 이렇게 예.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옵티머스 어떻게 됐습니까? 특활비는 예. 잘 나눠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잘 줬습니다. 예. 막 주면 어떡합니까 그걸? 아니 안 그런데 줬다고 말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윤 총장님. 어쨌든 법적 투쟁을 할 거지 거취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네, 믿을 만한 메신저를 대통령께서 저에게 보내셔서 아니, 믿을 임기를 만한 지키라고 메신저. 하셨기 아니, 때문에 예, 믿을 만한 메신저가 어디 있어? 그냥 하라 그러면 하고 제가 말라 그 그러면 메신저입니다. 바로 예. 이 법무부 장관이 메신저입니다. 예. 뭔가 버그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수습이 안 되네, 수습이.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좀 이제는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 이 싸움 이제 벌써 얼마 동안 지속이 되는 거냐? 진짜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 이 코로나 시대 이런 여론이 많다는 건 두 분 알고 계시죠? 저도 정치를 단연간 하면서 예. 그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예. 저라고 근데-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예. 윤석열 검찰총장님하고 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예.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예. 검찰 개혁의 과제를 또 이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찰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알아보니 그동안의 과정을 보니 검찰 개혁의 대상이십니다. 검찰총장님이. 아, 그렇다고 하면 마음을 고쳐먹고 네.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검찰 조직의 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으셔야 되는데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 말을 좀 믿어주시고 네.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 개혁을 같이 하자고 해야지 정부가 수사에 개입을 하고 민주주의를 네. 붕괴시키고 있고 전체주의다 네. 이렇게 나오면 네. 그것은 거취를 정리하고 네. 저의 정치적 야망은 접어뒀습니다. 그것은. 예, 이제 뭐 대화로 해결되기에는 때가 늦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윤석열 총장님도 같은 심정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뭐, 제가 감찰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예. 법무부 감찰 담당관인 유혁 담당관 또 잘 모르고 있는 이런 사태입니다. 예.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리둥절하고 정말 법무부 장관의 부하입니까 제가? 알았어요. 지휘 감독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예. 자, 제가 중재안을 내드릴게요. 두 분 다 공의 사퇴합시다. 내일 당장 어떻습니까? 누구 적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참네. 내가 안 돼. 대화가. 뭐 추미애 장관님도 같은 뜻이에요. 추 장관님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예. 검찰 개혁을 예. 완수하고 예. 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전에 그만두는 것은 예. 검찰 개혁이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물러난다? 검찰총장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앞으로 좀 어디 안 보이는 데 가서 좀 이렇게 싸우세요. 네, 저는 법정에서 싸울 저희 생각입니다. 뉴스 시간 요즘 검사의 2주제로 다 메인- 잡아먹고 있어요. 검사의 배틀필드는 예. 법정입니다. 아, 영어 쓰지 법정에서 마세요. 싸우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알겠습니다. 한국말을. 예.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0972님 역할극 재밌다. 전우진님 오스카상 줘야 됩니다. 두 분이 너무 연기를 잘했다는 뜻이겠죠? 샌드핑크님 두 분 왜 이렇게 뜻인 것 같아요? 잘하세요. 아유, 지금 뭐 댓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자, 잘한다, 똑같다, 뭐 여러 가지 댓글들이 쭉쭉 올라오는데요. 내일 상황 봐가지고 저희가 진행된 상황이 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걸 뉴스. 시킨다고 하는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면 패널은 뭐, MC의 부하가 아닙니다. 아니 먹고 살려면 어쩔 PD의 수 없는 부합니다. 거예요. 아유 참 누가 진행자예요. 자, 두 번째 뉴스 넘어가야 돼요. 이 뉴스만 다룰 수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또 다른 민생 현안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갑자기 우리 스튜디오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그 탁월한 시사 이해 역량과 그 모사 능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방송이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저는 진행자로서의 소감을 말씀드리지가 않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또 민생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군요. 자, 노조법 개정안 말 많고 탈 많죠? 민주노총이 청파합을 벌였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돌아와서요. 네, 계속하세요. 네, 민주노총이 올해 첫 총파업을 오늘 벌였습니다. 정부가 아예로 핵심 협약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노사정의 의견이 다 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전부 의견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각자 막 그냥 자기 얘기만 질러대는 네.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노사정이 한국의 노동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인식에는 모두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 어떤 병이며 네. 처방이 무엇이냐 여기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라고 네. 볼 수 있는데 한국은 그 폭이 좀 좁은 편이었었고 그러게요. 아예로 협약에 비춰봐서도 좀 국제 표준하고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부가 개정안을 내놨는데 해고자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 활동도 허용하는 겁니다. 네. 예, 이 방안을 내놨는데 사측과 노측이 다 반대하고 있는 크게 이해가 그런 안 가요. 국면입니다. 네. 아니 사측과 노측 왜 반대하는 겁니까? 노동계는 이게 약 처방전인데 약을 주다가 마는 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어요. 주다가 마는 거다. 네, 일단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자 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네. 이 조항이 존속되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아하. 계속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다. 네. 하려면 제대로 것이고요. 해라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해결이 돼야 특수고용 노동자, 하청 노동자도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을 할 수 있다. 네. 교섭할 권리를 챙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예, 근데 또 여기에 더해서 노조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이 노조 조합원을 종사 근로자, 그러니까 그 기업의 직원인 사람과 네. 비종사 근로자
네. 해고자라든지 뭐 산별노조 쪽이라든지 이쪽을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비종사 근로자 그러니까 해고자라든지 예. 실직자 이런 사람들은 그 노조의 임원이나 대의원은 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정부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은 사용자 측의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얼마 전에도 계속 뭐 경총이라든지 이쪽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해고자들은 책임이 없다. 이 사람들이 과격한 노조 활동을 펴면 노사 관계가 파탄이 난다. 아니 네. 그런데 부당 해고도 하고 그런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정리 해고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노조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중으로 막 그 규제를 가해가지고 네. 또 조합의 발목 잡기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노동계에서 특히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근데 어허. 사용자 측에서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원한도 갖고 있고 아. 그래서 더 과격하게 활동할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또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항상 그렇게? 이 재계에서 노조에 대한 이제 얘기하는 우려 중에 하나가 네. 일종의 외부 세력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자기 회사에 정확하게 지금 고용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만 이제 노조로 인정을 하면서 네. 기업의 영향력을 노조에 행사하고 싶은 것인데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해고자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예를 들면 노조 상근이라든지 이런 뭐 이런 방식으로 고용 노조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라든지 네. 이런 경우를 지금 이렇게 어떤 외부 인사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서 이 적법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규정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그러게요. 이게 또 노조 입장에서 보면은 뭐 기업별로 이렇게 노동자들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직업별로 직종별로 이렇게 좀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사실 산별노조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 온 거거든요. 선별노조가 가야 될 길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왔죠. 그렇죠. 오래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노동계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측은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네. 비종사 근로자를 여러 방식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꼼수를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무력화될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할 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의 미래상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네네. 독일과 같은 산별노조 체제냐, 현재와 같은 기업별 노조 체제냐,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노사정 간의 어떤 그 공동의 미래 비전, 어떤 공론화를 통해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 문제가 이제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라고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방역 문제 때문에 민주노총 집회가 위험한 거 아닌가 네. 이것 때문에도 좀 덮인 감이 정세균 있어요. 국무총리가 계속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파업의 목적에 대해서 주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코로나19 문제뿐만 아니라 좀 여러 노동자들 입장에서 남의 일로 보는 예, 그런 시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네. 예, 아주 논의가 제한된 구석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셈이 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도 노조는 이미 힘이 강하다. 예. 여기다가 더 보장을 해주면은 해고자까지 다 가세하게 해주면 예. 엄청나게 파괴적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또 사측에서도 노동시장 이중 구조,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격차는 문제다라고 또 담론을 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노동이 갈라져 있는 현실들을 또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네. 악순환이 펼쳐지는 거죠. 그럼 예.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래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라든지 고용 이런 것들을 더 보장받는 걸 넘어서서 네. 전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향해서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름대로 이런 노조 가입의 자유를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사실 얼마 전에도 어떤 여론조사가 실시되기도 했는데 그 여론조사 얘기하면 또 제가 개요 부르고 표본오차 부르고 해야 돼서 그러니까 생략하세요. 예. 대충 결론만 말씀드리면 얘기하세요. 사람들 대다수는 노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존재하는 것은 현실 노조에 대한 거부감. 네. 저 사람들끼리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인식들이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 노조가 이런 기본권을 확장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막상 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이쪽 노조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네. 근데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범노동의 이익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그 노동이 당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규범과 어떤 사회적 공론화 원칙들이 수립되면서 노조에 대한 구체적 정의까지 들어가는 네. 이제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또 굉장히 방역 당국의 문제와 얽혀서 매우 어려운 상황을 구성해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Yeah.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빙하가 준비해 오셨네요. 이것도 또 빙하가 녹을 만한 뉴스 같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산재 뉴스의 비밀은 그게 네. 일상이다라는 그게 건데요. 일상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단 이제 오늘 화성시 정남면에서 이제 또 이런 좀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서 네.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돼서 그 네. 말씀드리면 오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밝혔는데 어제 이제 오후 7시 31분쯤에 예. 화성시 정남면 소재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이제 노동자 한 명이 예. 폐기물 파쇄기에 몸이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예.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계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던 중에 실족을 해서 이 파쇄기에 상반신이 끼이면서 이제 사고가 아이고, 났다. 이렇게 좀 옛날에 보여집니다. 김용균 씨 사고하고 비슷한 양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기계를 해체를 해서 네. 이분을 구해내려고 했지만 이미 이제 숨진 상태였던 거고요. 아이고, 그래서 저런. 경찰은 지금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이제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작업장에서 네. 25살 또 모 씨가 목재를 잘게 부수는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는데 예. 이때도 이제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지만 현장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극이 일어난 거죠. 이 경찰 조사 결과 기계 입구에 목재가 걸려 있는 것을 밀어 넣으려고 이 노동자가 파쇄기 위로 올라갔다가 이 사고가 났다는 건데요. 네. 지금 정의당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의견서를 보면은 전체 사망자 243명 중에 39명은 끼어서 34명은 깔려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까 네. 이런 일들이 사실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렇게 사람이 기계에 끼거나 깔려 죽거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회사는 늘 개인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건데요. 네. 김용균 씨 사건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동자가 해서 또 네. 그때 왜 하필 그런 이제 금지된 행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데 사실은 정당하는? 예, 네. 이게 일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 거죠. 문제를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리얼하게 그때 상황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요. 꼭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일어나는 이런 사고 대부분 비정규직이죠? 아니면 하청 기업이거나.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비정규직인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하청 직원인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정규직이거나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예. 이번 사고는 이제 정규직인데 예. 이 어떤 업체 자체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런 업체인 그렇군요.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래서 뭐 정규직 비정규직 이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가,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이런 위험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전가되고 있는가,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전부 20대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한 피해자들이 지금 한참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굳은 일을 쫓아갔다가 당하는 사고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 산재 안전사고가 청년 노동 문제하고도 결부돼가지고 아주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화재 사건이 있었다고요. 거기 회장이 사과했습니까? 어제 이제 전남 광양시 금호동의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작업자 3명이 숨졌는데 1명은 광양제철소 소속이고 네. 다른 2명은 배관 검사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예. 이 사고 원인은 지금 뭐 조사를 추가로 하고 있지만 이 제철소 1고로 주변에 있는 산소 배관 설비를 점검하던 중에 산소가 새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추정이 된다는데 네. 오늘 일단 포스코는 최정우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뭐 명복을 빈다, 안타깝다, 사고 원인 파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문제인지 어떤 책임인지 이런 것들이 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하고 이제 산하에 있는 포스코 지회, 그리고 포스코 산해 하청 지회, 이들이 오늘 이제 광양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게 계속 비슷한 사고가 있다. 2014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사고를 이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두 명의 중간 관리자를 징계하는 걸로 모든 책임을 연재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화사님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평론가를 하면서. 네.
갑자기 저에게 공을 던지셔서 네, 아니, 역시 근데 질문을 못 알아들었으니까 네, 계속하세요. 제철소 네. 하니까 이제 뭐 불길이 일어나고 이런 이미지니까. 제가 또 네. 공단 지역에서 불뿌리 예. 활동가를 했었기 때문에 아하. 이런저런 뭐 산재 사건 포함해서 네. 노동 관련한 그런 일을 한 적은 있었죠. 아, 좋습니다. 자, 계속되는 산재 사고. 정말 이거 뭐 하루 이틀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노조나 노동운동이 살아나도 이런 어떤 산재 사고에 지금까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노조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또 기자회견을 열고 네.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음. 당사자 처벌이라든지 책임지라고 얘기하는 쪽 단위도 또 노조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물론 현실 노조에서의 어떤 영향력 부족이라든지 활동력이 못 미치는 범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노조가 지역 사회라든지 또 산업 쪽에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뒤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죠. 해법은 뭐냐면 그 앞에 노조가 있도록 하는 것이 네. 이 노조라는 게 뭐 별 것이 아니라 사실 뭐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인 것이고 네. 그렇게 하면 그 현장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가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노동 뭐 중대재해기업 처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법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법으로 다 규제하기 어렵다면 현장에서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노조가 필요하다. 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이게 이제는 노조는 사업장 안에 갇힌 하나의 경제기구가 아니라 범사회적 기구가 바로 노동조합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현실에서 이제 작은 업체나 또 힘이 없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있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 노조가 소용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거나 노조를 만들려는 마음을 또 못 먹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용론 제기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여러 가지 정치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아. 오늘 특별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